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의 3일장을 막 치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양반이 그렇게 험악하게 갈 줄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발인을 하고 한 중재로 변한 그 위를 산에 묻고 돌아오는 내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내 속에 있는 것처럼 뿌였고 귀가 먹먹했죠. 장례식장에서는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한수는 그래도 듬직하게 상주 노릇을 다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안쓰럽기만 했어요. 며느리 이서우는 저를 붙들고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 목이 쉬어라 울부짖었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저러다 저 아이마저 쓰러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조문객들도 세상에 저런 면을 이가 없다며 혀를 내눌렀으니까요. 그때는 저도 그저 그 위가 살아생전 면을 이에게 참 잘했지. 그 정이 깊어 저리 우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 슬픔을 누군가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고맙기까지 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텅 빈 집에 돌아오니 그제야 거대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현관에 벗어둔 그 위에 구두 서재 책상에 놓인 독법이 한경 욕실에 나란히 걸린 칫솔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위만 없다는 사실이 살을 애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는 것이 어찌 보면 순리라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정막을 어찌 견뎌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수는 어머니 저희 집으로 들어가시죠. 혼자 어떻게 계시려고요. 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운이도 통통 부은 눈으로 고개를 끄겠죠. 아니다. 내가 왜 너의 신세를 지니? 나 혼자 괜찮다. 너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니들 아버지도 그걸 원할 게다. 저는 아들 내외를 억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슬픔은 온전히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어요. 그 위에 흔적이 가득한 이 집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거실 벽에 걸린 흑백 결혼사진을 바라보았어요. 50년 전 참 곱고 야된 저와 쑥스러운 듯 어색하게 웃고 있는 그 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다르게 살았어요. 저는 불같고 목소리가 컸고 그 양반은 물처럼 조용하고 속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50년을 싸우면서도 붙어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망연자실해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원래 질질 끌려다니는 성격이 못 됩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 유품 정리라도 하자 내 손으로 직접 보내줘야지. 마음을 굳게 먹고 안방의 부파 기장을 열었습니다. 그 위에 냄새가 흙기 쳐왔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옅은 비누 냄새가 뒤섞인 제가 참 좋아하던 냄새였죠. 차곡차곡 개어진 스웨터 나란히 걸린 양복들. 이걸 다 어찌해야 하나. 한숨이 나왔지만 저는 묵묵히 옷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 한 구석에 걸린 낡은 등산용 잠바가 눈에 들어왔어요. 색이 바른 올리브색 잠박. 그 위가 유독 아끼던 옷이었습니다. 이게 가볍고 따뜻해서 산에 갈 땐 최고야 입버릇처럼 말하고 했죠. 그 잠바를 보는 순간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그 위가 세상을 떠난 그날 등산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발견했을 때 그 위는 이 잠바를 입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홀린 듯 잠바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 그 위에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꼭 참았습니다. 올 때가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잠발의 안주머니가 유난히 불룩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등산용 잠바라 주머니가 많았지만 그 위는 늘 안주머니에 중요한 것을 넣고 다녔거든요.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뭐가 들어있나? 저는 지퍼를 열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성의 무언가가 잡혔어요. 등산용 라이터인가? 아니면 작은 손전등? 저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해야 했죠. 새빨간 립스틱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아주 화려하고 유명한 외제 상표의 물건이었어요. 금색으로 번쩍이는 케이스가 낡은 잠바와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하얘졌어요. 그 양반은 이런 걸 살 사람이 아닙니다. 제게 선물을 한다 해도 이런 요란한 색깔은 고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74세시다. 제 화장대 위에는 옅은 분홍색 혹은 기껏해야 엷은 산호색 립스틱이 전부였으니까 저는 뚜껑을 열고 립스틱을 끝까지 돌려보았습니다. 선명하고 진한 마치의 핏빛 같은 붉은색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나 바를 법한 아주 대담한 색깔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선 그 아이가 늘 바르던 바로 그 색깔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내내 실신할 듯이 오열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아이고 목이 쉬도록 울부짖던 그 모습, 조문객들 모두가 칭찬하던 그 호부의 얼굴. 그런데 왜 그 아이의 립스틱이 내 남편의 잠바, 그것도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서 나오는 걸까?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에 대한 배신감일까요? 아니면 며느리에 대한 의심일까요? 그 둘을 동시에 의심해야 한다는 끔찍한 현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건 뭐지? 저는 립스틱을 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차갑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너무나도 슬프게 울던 며느리의 모습이 이제는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립스틱을 다시 잠바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서랍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개 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74세의 늙은이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 붉은 립스틱이 왜 여기 있는지, 내 남편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내 손으로 직접 밝혀내야 했습니다.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 붉은 립스틱이 마치 독사의 눈처럼 어둠 속에서 저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어느새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와 의심으로 변해 있었죠. 대체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한 건? 날이 밝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한밤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였을 겁니다. 멍하니 식탁에 아가 있던 제게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한수와 며느리 이선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은이가 과장된 몸짓으로 제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밤새 괜찮으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혼자 계시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과한 살가움이 어젯밤 그 립스틱을 본 이후로는 역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냥 여기서 같이 지낼까요?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저희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요. 한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서운이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모실게요. 아니면 며칠이라도 저희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저는 말없이 팔을 뺐습니다. 그들의 과도한 친절이 어제 그 붉은 립스틱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어쩐지 거북하게만 느껴졌어요. 됐다, 나 혼자 괜찮다니. 너희도 이제 니들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상주 노릇만 하고 있을래? 어머니, 서은이 너도 이제 그만 울어라.
아버님 가시는 길에 그렇게 울어졌으면 됐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 날카로워졌나 봅니다. 서은이의 어깨가 옥질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제 눈치를 살필며 부엌으로 쫄을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제가 따뜻한 죽이라도 됐어. 입맛 없다 그래도 한술 듯해요. 네, 이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며느리는 귀여워이 죽을 데워 상을 차렸습니다. 한수도 제 옆에 마주 앉았죠. 숟가락을 들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죽을 휘젓다가 문득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통통 부어있던 눈은 이제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초점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는 가시프면 금세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났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입술이 눈에 들어왔대요. 어제 제 남편의 잠바에서 나온 그것과 같은 색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 옅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시어미 앞에서 그 짧은 며칠 사이에 다시 화장을 한 그 모습이 참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을 한번 던져봐야겠다고. 그나저나 아가 제 목소리에 서은이가 흔치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너 혹시 립스틱 잃어버리지 않았냐? 쨍그랑 고요한 식탁 위로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은이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그 아이의 손을 떠나 죽구를 딴으로 떨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시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갑자기 왜? 그 아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동자가 팔을 떨리며 저와 아들 한수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때 아들 한수가 벌어 소리를 질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한수를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며느리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들 한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립스틱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되물었어야 합니다. 의아해하고 어리둥절해 하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한수는 의아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듯이 저를 방어하고 공격했습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내가 못 틀린 말했어. 그냥 잃어버린 게 있나 물어본 거지. 지금 저랑 서운이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내가 뭘 의심했는데 나는 립스틱 이야기만 했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니? 제 차가운 반문에 한수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서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버님 가시고 나서 제가 요즘 정말 정신이 없어서 립스틱을 잃어버렸는지 어쨌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서은이는 식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수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두드리며 저를 쏘아 붙였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서은이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원하던 답은 어렸으니까요. 둘 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것도 아주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하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불편한 기색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가 알던 아들이 맞는지 의심해야 했습니다. 집에 다시 혼자 남게 되자 저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그 립스틱을 숨겨둔 서랍을 열어보았죠. 붉은 립스틱은 차가운 빛을 품으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들이 저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 그 실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위가 쓰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유품을 받아올 때 가방 속에 들어있던 것을 기억해냈죠. 그 위에 서재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익숙한 배경 화면이 나타났어요. 몇 년 전 환갑 기념으로 여행 가서 찍은 저와 그 위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위의 얼굴을 보니 또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풀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우리 부부의 결혼 기념일 그대로였어요. 저는 곧장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최근 통화 기록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위가 아들과 주고받은 시시콜콜한 안부, 문자면을 이가 보낸 감사 인사, 심지어 제가 보낸 오늘 늦어요 라는 문자까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 위가 자주 쓰던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모든 대화방이 나가기 처리가 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 역시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 양반은 이런 것에 아주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쌓인 불필요한 메시지나 사진을 지울 줄도 몰랐죠. 늘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저에게 타박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위가 이렇게 모든 기록을 마치 새 휴대폰처럼 깨끗하게 지웠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그 위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위가 죽은 후에 이 휴대폰의 모든 기록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겁니다. 누가 왜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저는 그 붉은 립스틱과 이 깨끗하게 비워진 휴대폰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숨기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명 제 남편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아주 무섭고도 끔찍한 진실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진 못했습니다. 휴대폰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사라지자 저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들이 지울 수 없었던 것,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날이 밝자마자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제 휴대폰을 찾으러 잠시 들렀을 때와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어제는 그저 단서를 찾기 위함이었다면 오늘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비장했습니다. 그 양반의 서재는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 위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는 공간이었죠. 책장에 꽂힌 낡은 책들, 책상 위의 만연필, 그 위가 늘 쓰던 돋보기 한경. 저는 책상 서랍부터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고는 낡은 가계부, 영수증 뭉치, 그리고 쓰다 만볼펜들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저는 책장의 책들을 모조리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책갈빛 사이사이를 확인하고 책 표지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사사치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서재를 다 뒤집어 엎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책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산수와 액자에 멎었어요. 그 위가 유독 아끼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림이 평소보다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 양반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물건 정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렇게 액자가 비뚤어져 있는 것을 그냥 둘 리가 없었죠. 저는 홀린 듯이 일어나 액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 사인 벽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벽지 한가운데 제가 그토록 찾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가정용 소형 금고였습니다. 그 위가 저 몰래 비자금이라도
숨겨둔 걸까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죠. 그 양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이 금고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제게도 비밀로 하던 곳이었지. 금고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열쇠로 여는 구식 금고였습니다. 저는 다시 온 서재를 뒤졌지만 그 작은 열쇠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한수였어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어제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렸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아주 차분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이미 알고 있었죠. 됐다, 바쁘면 그냥 끊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녁에 서운이랑 같이 들릴게. 어머니 좋아하시는 회라도 좀 떠서 됐다고 했다. 나 지금 바쁘다. 바쁘시다뇨?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죠. 아니, 네 아버지가 쓰던 서재 정리 중인데 벽에서 작은 금고가 하나 나왔네. 근데 열쇠가 없어서 금고요? 금고라고요. 어머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다급해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죠. 근데 열쇠가 없어서 열 수가 없네. 사람을 불러야 하나. 어머니, 잠깐만요. 아무도 부르지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그리로 갈게. 절대 아무도 부르지 말고 그냥 두세요 오네. 아니,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냥 어머니, 제발요. 그거 아버지가 회화 중요 서류 넣어둔 거라 아무나 열면 안 돼요. 제가 갈 때까지 절대 손대지 마세요. 탈카. 아들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휴대폰을 들고 실수를 터뜨렸습니다. 걸려들었구나. 김한수. 아들은 저 금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쩌면 저 금고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죠. 저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명한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봐왔던 가장 오래되고 허름한 열쇠 가게였습니다. 사장님, 저 우금 아파트인데요.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금고가 하나 있는데 열쇠를 잃어버려서요. 열쇠 수리공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늙고 경험 많아 보이는 분이었죠. 저는 그분에게 금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꽤 오래된 물건이네요.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열 수 있으시겠어요? 해봐야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수리공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드리고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었습니다. 아들 한수가 언제 닥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발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재 안에서 철컥 휘는 아주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됐습니다, 할머니. 저는 수리공에게 두둑하게 수고비를 챙겨드리고 거의 떠밀다시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서재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휑했습니다. 연해편 지나 금괴 따위는 없었어요. 먼지 쌓인 통장 몇 개와 집문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실망감의 내용물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가장 밑바닥에서 그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낯선 사람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 몇 장이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그 이름은 아들 김한수였습니다. 제 아들이 제 남편에게 쓴 차용증이었습니다. 1,000만 원, 5천만 원,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은 도대체 준짓을 하고 다녔기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빈문서를 써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차용증 더미 밑에 작은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금기획 대표 민경철, 처음 보는 상호였습니다.
뭐 하는 곳일까? 뒷면을 돌려보았습니다. 기업도서, 개인 신상, 비밀 보장, 흥신소였습니다. 남편이 사람을 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명함 뒤통이에 그의 필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 10월 14일, 호텔, 면을 이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호텔 이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 이까지 뒷조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용증과 명함을 번갈아 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 아들 한수의 막대한 빚, 며느리 이선의 호텔 기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조사하던 내 남편. 이 세 가지가 안개처럼 뒤엉켜 저를 지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로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 한수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금고 어디 있어요? 한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서재에서 걸어놨죠. 제 손에는 이미 차용증과 명함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제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뭘 그렇게 급하게 와 사람 놀라게 금고요. 금고 열었어요. 아니의 사람은 불렀어요. 아니 너 기다렸지. 네가 아는 사람 있다며. 저는 벽에 걸린 산수화를 다시 제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한수는 제 거짓말에 안도하는 듯 아주 미세하게 긴장을 푸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다행이다. 제가 내일 사람 데리고 올게. 오늘은 너무 늦어서 어머니, 저녁은요. 됐다. 너 얼른 들어가. 서은이 혼자 있겠다. 아니에요. 저녁 먹고 가라고 했다. 나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저는 한수를 현관 밖으로 거의 등떠를 다시피 내보냈습니다. 아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김한수 이선 너희들 대체.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민금기획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주 무뚝뚝하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금 기획입니다. 저는 침을 한 번 삼키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김 사장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수학이 넘어오는 남자는 순간 침묵했습니다. 제가 김 사장이라는 가명을 쓴 것은 그 위가 사업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섣불리 제 신분을 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로? 남자의 목소리는 아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제 남편 서재에서 사장님 명함을 받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언가를 의뢰했던 것 같다군요. 보안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보안사항인 건 알아요. 하지만 의뢰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가족이고요. 저는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어쩌면 사장님이 그걸 알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나 봅니다. 남자는 한숨을 한 번 내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서 받으신 거 없습니까? 보고서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최종 보고서를 받으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되셔서 그럼 그 보고서 지금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하시죠.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는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이 아닌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시내 한 커피숍 비었어요. 아마 저를 떠보려는 속셈이겠죠.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자
한 남자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탐정처럼 멋진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저 세상 통파있지 등 코트를 입은 피곤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가 민금기획의 민 대표였죠. 회장님 사모님 되십니까? 네, 제가 김경자입니다. 저는 제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야 경계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참 좋은 분이셨는데 본론부터 말씀하시죠. 제 남편이 뭘 의뢰했습니까? 민 대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누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그날 드리려던 최종 보고서입니다. 사모님 마음 단단히 먹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뭡니까? 회장님께서 처음에는 아드님 김한수 씨의 뒤조사를 맡기셨습니다. 빚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어디에 쓰는지 알아봐 라고 하셨죠. 역시 나 그 차용증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아드님 비준 사실 며느님 이선 씨가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액을요. 저희는 처음에 며느님이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 대표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출처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님이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의뢰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아드님이 아니라 며느님을 조사해 달라고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어요.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며느리 이서은이가 낯선 외제 스포츠카 조수석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요. 두 번째 사진. 서은이가 그 차에 운전자인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다섯 번째. 저는 숨이 막혀서 사진을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그 위가 금고송 명함에 적어두었던 A 호텔의 입구였습니다. 서은이가 그 남자와 함께 호텔 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날짜는 10월 14일. 제 남편이 죽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 남자 누구입니까? 사채업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슨 투자 컨설팅 대표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질이 아주 안 좋은 놈이에요. 아드님 김한수 씨가 처음 돈을 빌린 곳이기도 하고요. 그럼 내 며느리가 아들 빚 때문에 저 남자와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 뒷부분을 마저 보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뒤에 있던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서분이 그 사채업자에게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갚아준 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서분 씨가 아드님 빚을 갚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채업자와 한패가 되어 아드님을 핑계로 회장님, 그러니까 제 남편분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채업자와는 이미 오래된 내역 관계였고요. 아드님 김한수 씨는 그저 이용당한 겁니다. 아내와 아내 내연남에게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제가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붉은 립스틱은 내 남편과 며느리의 분류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아들을 배신하고 내 남편의 돈을 빼돌리고 내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린 끔찍한 배신자들의 전리품이었던 겁니다. 저는 민 대표가 내민 보고서를 등 채 시끄러운 커피숍 한가운데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가를 맴돌던 커피 가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그 찰나의 순간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지아비를 그것도 며느리와의 추잡한 관계로 의심했던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빈자리를 채우고 남을 만큼의 거대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붉은 립스틱은 내 남편과 며느리의 추악한 관계를 증명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을 배신하고 제 남편의 돈을 노리고 제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린 끔찍한 배신자들의 전리품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민 대표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모든 것은 증거 자료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사모님, 사진 뒤에 첨부된 은행거래 내역서와 등기구 등본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럼 내 아들 한수는 그저 저거들에게 이혼만 당했다는 그런 말인가요? 차라리 그 맺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제 아들이 그저 어리석고 물러서 저런 악독한 여자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기를 바랐어요. 그것이 어미러사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제 아들까지 괴물이 되어버렸다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민 대표는 제 그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렸습니다. 사모님, 금고에서 아드님이 회장님께 써드린 차용증을 보셨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민 대표는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김한수 행적보고라는 끔찍한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제 아들 김한수의 행적이 날짜별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회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사업체, 그거 1년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망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한테는 사업이 잘 돼서 공장을 더 늘려야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께 투자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난달에도 바로 지난달에도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기 아드님이 사모님과 회장님께 보여드린 재무제표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원본과 대조해 봤습니다. 전부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민 대표가 내민 서류에는 빨간 펜으로 위조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 어미와 아비를 속이기 위해 밤새 저런 가짜 서류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드님은 그 망해버린 사업체를 담보로 이미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노름으로 탁진했습니다. 노름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실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양반이 제 남편이 평생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했던 가장 혐오하던 것이 바로 노름이었어요. 사람이 땀 흘려본 돈이 아니면 그건 돈이 아니라 독이다. 그 위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한수가 노름이라니요. 걔는 어릴 때 화투패만 만져도 저한테 혼내던 아이입니다. 그럴 리가요. 불법 노름 났습니다. 민대표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으로 시작했겠죠.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빚이 생기자 그걸 만회해 보려고 판돈을 키운 것 같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드님이 처음 손을 댄 곳이 바로 며느님의 내연남 그 사채업자입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은 노름 빚에 허덕였고 며느리는 그 빚을 빌미로 사채업자와 붙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란이 그새순 깨달은 것이죠. 빚을 갚는 것보다 이 집안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그럼 한수는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면서도 돈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한패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선 씨가 사채업자에게 받은 돈의 일부가 정확하게 김한수 씨 계좌로 흘러 들어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돈은 노름 자금으로 다시 빠져나갔고요.
민 대표의 말에 저는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립스틱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를 의심한다며 몰아붙이던 아들의 그 분노. 그것은 몰랐던 사실에 대한 당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의 배신감이 아니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진실이 탄로 날까봐 두려워 저를 은박지든 공범의 발악이었던 겁니다. 제 아들 김한수는 그저 어리석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 놈은 자기 노른 빚을 갚기 위해 아내의 외도를 눈감아주고 심지어 그 내연남과 결탁하여 제 부모의 재산을 노린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50년을 공들여 싸우는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지독한 살아있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저를 집어삼켰어요. 어떻게 제 뱃속으로 나온 자식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진실 앞에서는 눈물조차 사치였습니다. 모든 감정에 차갑게 얼어붙고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행만이 타올랐습니다. 복수. 저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민 대표에게 내밀었습니다. 빈 수표에 제 도장을 찍고 금액은 그가 쓰도록 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지 모르겠군요. 사모님, 이미 김 이장님께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의료예요. 방금 돌아가신 분의 의료가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김경자의 의료입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계속 감시하세요. 그 두 년 놈 안에 새 놈이군요. 이선, 김한수, 그리고 그 사채업자까지. 새 놈이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전부 다 알아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가장 끔찍한 의료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죽던 날, 그날 등산로 있고 CTV 전부 다 확보해 주세요. 그날 그 양반이 정말 혼자였는지, 아니, 저는 민 대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그 세 놈 중에 누가 내 남편과 함께 있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민 대표는 제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비장함이 서려 있었죠. 알겠습니다. 사모님, 조만간 연락드리죠. 저는 민 대표의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제 눈앞은 한밤중처럼 침침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지독한 진실을 가슴에 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긴 늙은 시어미 노릇을 해야 했어요. 그것은 제 평생 해본 연기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역겨운 연기였습니다. 아들 한수와 며느리 서은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재산을 상속해 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겠죠.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가 뭐라도 사왔는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굴비예요. 어머니 기운 내세요. 저희가 있잖아. 아버지는 가셨지만 저희가 2배, 3배로 효도할게. 그 위선적인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저 손으로 저의 부로 감히 내 남편을. 저는 며느리가 사온 굴비를 보는 순간 그날 CCTV에서 본 며느리의 붉은 입술이 떠올라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 순간 저 것들의 멱살을 잡고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그들이 내 남편을 죽였다. 고소리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됐다 입만 없다. 그들 마음은 고맙지만 나 혼자 좀 있고 싶구나 라며 그들을 돌려보내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아마 안심했을 겁니다. 제 방문을 닫고 나가면서 분명 서로 눈을 맞추고 미소 지었겠죠. 저 늙은이가 드디어 무너졌구나. 이제 저 집도 재산도 전부 우릴 것이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들의 그 오만함과 방심이 바로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리고 사흘 뒤 민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확보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그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라고 덧붙이는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커피숍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상과 건물에 있는 그의 사무실이었죠. 먼지 쌓인 서류들로 가득한 어두컴컴한 방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됐습니다. 보여주세요. 민 대표는 제 단호한 말에 말없이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그날 아침 등산로 입구 CCTV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귀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그 아침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 낡은 올리브색 제 가슴을 후벼 팠던 그 립스틱이 들어있던 바로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며느리 이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어. 이선 그 아이는 분명히 제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 손을 붙잡고 오열하면서요. 어머니 흑흑 그날 제가 아버님이랑 같이 있었다면 제가 아버님 약이라도 챙겨드렸을 텐데 저는 왜 하필 그날 어머니랑 장 보러 간다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제가 죄인이에요. 어머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집에서 저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제 남편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명상 속에서 두 사람은 아주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 있었고 이선은 악을 쓰듯 두 팔을 휘저으며 되들고 있었어요. 그 애가 이선의 팔을 뿌리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려 했던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이선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무언가를 가방에서 꺼내 그의 얼굴에 내밀었습니다. 민 대표가 말했던 그 재산 폭이 각서나 위임장이었겠죠. 그 애는 그걸 받아보지도 않고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애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자신의 가슴을 옮겨주었습니다. 심장이 그 애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선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약을 달라는 신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살려달라는 마지막 손짓이었을까요? 이선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저앉은 제 시아버지를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니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주변을 둘이 번거렸습니다. 왼쪽, 오른쪽 등산로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제 남편이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며 쓰러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만족스러운 듯한 미소가 걸려 있는 것을요. 민 대표가 영상을 다른 각도의 CCTV로 돌렸습니다. 좀 더 가까웠어요. 그 애가 가슴을 옮겨쥐고 쓰러졌습니다. 이선은 그 앞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애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선이 방심한 틈을 타 그 아이가 어깨에 메고 있던 작은 핸드백, 그 핸드백을 그 애가 낚아챘습니다. 이선이 비명을 지르며 핸드백을 다시 빼야 수려 했지만 그 애는 이미 핸드백을 열어젖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그 붉은 립스틱이었습니다. 그 애가 그 립스틱을 마지막 힘을 다해 옮겨주었습니다. 이선이 그걸 빼야 수려 했지만 그 애는 립스틱을 쥐인 손을 자신의 잠바 그 깊은 안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선은 당황했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의 주머니를 억지로 뒤질 수는 없었겠죠. 그 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주변을 휙휙 둘러보았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애는 그 자리에 쓰러진 제 남편을 그렇게 버려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이것은 명백히 죽음으로 몰고 간 고의적인 범죄였습니다. 그 붉은 립스틱은 배신자의 전리품이 아니었어. 그것은 제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다행 메시지였습니다. 이선이 범인이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민 대표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집었습니다. 저 것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이선은 산을 내려오자마자 그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실 밀이 아니라요. 통화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명백합니다. 그들은 회장님이 돌아가시길 바랐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만든 겁니다. 민 대표는 서류를 한 장 더 내밀었습니다. 그들이 회장님께 내밀었던 서류. 아마 재산 포기 각서나 백지 위임장 같은 거였을 겁니다. 회장님이 거부하시자 그들은 회장님의 지병인 심장병을 이용한 겁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이선에게 말해주었던 과거의 저를 저질했습니다. 아가, 네 시아버지는 심장이 약하다 한다. 절대 놀라게 하거나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돼. 등산 가실 때도 꼭 약 챙겨드려야 한다. 시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민 대표의 사무실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손에는 CCTV 영상이 담긴 USB와 그간의 모든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하는 늙은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복수를 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몇 시간을 시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경찰에 당장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 이선은 당장 체포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저거들은 분명 돈 많은 변호사를 사서 고의가 아니었다.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었다. 시아버지가 먼저 괴롭혔다며 빠져나갈 겁니다. 그 붉은 립스틱. 시아버지가 제 핸드백을 훔쳐 자려다 그 안에 있던 립스틱을 준 것뿐이다. 라고 둘러대겠죠. 아니요. 저는 저거들이 제 발로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 남편의 재산을 탐냈던 그 탐욕을 저는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그 다음입니다. 그 전에 저는 제 손으로 저거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틀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오는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 늙은이가 이제 정말 기력이 다했구나. 충격으로 쓰러진 건 아닐까. 라면 안달이 나게 만들었어. 그들이 제 죽음을 바라면 바랄수록 재미있기는 더 달콤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4월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아들 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아주 약하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머머 것처럼 떨리게 만들었죠. 한수야, 나다. 어머니, 왜 이리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화들짝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죽기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것이겠죠? 아니다.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다. 며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다 네 아버지에 따라갈 것 같군. 수학인 어머니로 아들이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대감의 참 흥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약한 소리 마세요. 저희가 지금 당장 가볼게요. 됐다, 오지 마라, 오지 마. 대신 내가 더 늦기 전에 정신이 있을 때
정리를 좀 해야겠다. 정리라니요?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산 정리 말이다. 유언장 새로 써야지. 너희한테 저기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이랑 포천에 있는 땅이랑 미리 증여를 해줘야겠다. 내가 죽고 나넌 세금만 더 복잡해지니까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지금 옆에 있는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하고 있겠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그런 거 바라고 어머니한테 잘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 뜻이 정그러시다면 걸려들었다. 저는 속으로 태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일 서은이도 꼭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좀 보자구나. 도장 찍어야 하니까. 네, 어머니. 그럼요.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시간은 언제? 그런데 저는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요?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재산을 그냥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아니다, 조건이라기보다 그냥 부탁이지. 내가 그날 네가 오기 전에 금고를 열었자니. 네, 금고요. 그래서 뭐? 네가 하도 안 와서 그냥 내가 사람 불렀다. 근데 별거 없더구나. 상장이랑 집문사랑. 근데 말이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는 척 가장 중요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빚이 좀 있다구나. 빚이요? 아버지가요? 그럴 일가. 아버지는 빚지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 분인데 나도 몰랐지. 웬 낯선 사람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 몇 장 있다구나. 저는 금고에서 나온 바로 그 차용증. 아들 김한수가 제 남편에게 써준 그 차용증을 마치 제3자의 빚인 것처럼 둘러댔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너에게 이 재산들을 깨끗하게 물려주려면 이 빚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너희가 이걸 상속받기 전에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니? 그래야 나도 마음 편히 눈을 아들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라니까요. 그게 얼만데요? 저는 수학인 어머로 며느리 서은이가 얼마에 얼마나 고물어봐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한이요. 2억 정도 되는 것 같다구나.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지금 미친 듯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죠. 2억 걸 내고 수십법짜리 상가와 땅을 받는다. 이건 그들에게 남는 장사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그 돈 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오느라. 그 차용증 원본은 변호사한테 맡겨놨으니 돈 갚는 거 확인하고 바로 도장 찍자꾸나.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이 제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2억 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유일한 동아줄인 그 사채업자에게 달려가겠죠. 2억 을 빌려주시오. 우리가 곧 수십법대 자산가가 될 테니 그렇게 자신들의 구덩이를 스스로 파게 될 겁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그 붉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이제 시작이야. 저 며느리라는 악마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아들 한수에게 가짜 상속이라는 미끼를 던져두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뱀 며느리 이선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수에게 내일 상속 서류에 필요한 대출 문제로 은행에 가야 하니 너는 거기서 대기해라는 거짓말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에게는 따로 전화를 걸었죠. 저는 아주 지치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아가, 나다. 한수는 은행 일로 바쁜데 나는 너랑 둘이서만 여자들끼리 할 얘기가 좀 있구나.
지금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니? 마사원이는 아마도 제가 유언상속 외에 며느리에게만 따로 떼어줄 비자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30분도 안 돼요. 그 아이는 한껏 기대에 찬 얼굴을 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물론 제 앞에서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한수 씨가 은행일이라네요. 그 아이는 제 의중을 떠보려 애썼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차가운 차 잔을 그 아이 앞엔 놓았습니다. 차차 한잔 하거라.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가 차 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왔죠. 제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그 붉은 립스틱을요. 저는 거실 탁자 이선의 바로 앞에 그것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선의 눈이 그 립스틱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에서 모든 피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토록 완벽했던 슬픈 표정이 공포로 일그러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립스틱을 마치 살아있는 독사라도 본 것처럼 의자 뒤로 몸을 물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왜 그 아이는 말도 제대로 잊지 저는 그런 면을 이해 눈을 똑바로 깨뜨려 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시아버님 잠바에서 이게 나왔다구나. 너는 네가 그날 거기 있었던 거 다 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이선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바닥으로 내려와 제게 기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다리를 붙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죠. 어머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흑흑. 저는 그 아이가 충분히 공포에 질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 두 번째 함정을 펼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면을 이에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손길이 닿자 그 아이는 독이라도 묻은 듯이 움직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아가 울지 마라 어머니. 나는 다 이해한다. 이선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귀에 대고 제가 만든 시나리오를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 사채업자 놈, 그놈이 너 협박했지. 그렇지. 면을 이에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빠져나갈 구멍을 일부러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 영악한 짐승이 눈치챈 것이지. 한숨이 그 몫을 노름, 빚 때문에 그놈이 너를 못살게 굴고 그날도 아버님한테 같이 가서 돈 달라고 협박하라고 시킨 거지. 너는 어쩔 수 없었던 게야. 그렇지. 저는 그 아이를 불쌍한 피해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선은 제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다시 한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공포의 눈물이 아닌 억울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흑흑 맞아요. 맞습니다. 그 인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돈을 주실 거라고, 안 그러면 한숨이 손목을 자른다고 협박했어요. 나 정말 이제 대단한 연기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참아내며 며느리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제 얼굴은 이미 자비로운 성모의 얼굴이 되어 있었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내 아들, 그 멍청한 놈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았어. 그날 아버님이 쓰러지신 것도 그 놈이 너를 다 끝쳐서 그렇게 된 괴로구나. 네 잘못이 아니야, 아가. 저는 며느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이선은 이제 제품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놈 그 사채업자 놈을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놈이 우리 한수 인생을 망치고 네 인생까지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지. 그럼 어떡해요? 저는 그 인간이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너 그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주겠니? 제 말에 이선이 흠칫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또 만나라고. 내가 돈을 주마. 저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한 수 빚을 갚을, 아니 그놈 입을 막을 마지막 돈이다. 네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그놈한테 이게 마지막이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확실히 단판을 짓고 오너라. 이선의 눈이 눈물 속에서도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자기 손에 놀아나는 망령된 늙은 이로 보였을 겁니다. 자신에게 속아 아들의 빚을 갚아주려는 어리석은 시어머니. 심지어 그 돈을 자기 내연남에게 직접 갖다 바칠 기회를 주다니 그 아이는 속으로 태제를 불렀겠죠.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더 할 수 있다. 넌 내면이고 한수 아내자니 이 집안을 지켜야지. 안 그러니 저는 며느리 잃을 집안의 수호자로 축혀 세웠습니다. 이선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아가, 장소는 네가 정하거라. 그놈이 제일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나는 너를 믿는다. 며느리는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곧장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만의 아직 트인 고급 한정식집에 밀실을 예약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 끼우말니가 그래 수고해라. 이제 모든 게 끝날 게다. 그 아이는 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곧장 민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모세 한정식 매화 방입니다. 준비 다 되셨죠?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그 방에는 주위 한마디 숨소리까지 다 녹음될 겁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들 한수에게는 은행 배출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상속은 내일 모레로 미뤄졌. 돈은 잘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해두었습니다. 한수는 안달이 났지만 제 말을 의심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저는 저녁 6시가 되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곧게 화장을 하고 제 옷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제 남편의 원수를 갚는 첫 번째 심판을 집행할 사람이니까요.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 대표는 저더러 안전한 곳에서 보고만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제 귀로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그 악마들이 어떤 얼굴로 어떤 목소리로 제 남편과 저를 조롱하는지 제 귀로 똑똑히 들어야겠습니다. 이서은이 예약한 매화방은 식당 가장 구석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한 한정식 집이었지만 방음이 잘 되는 밀실 구조라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딱 좋은 더러운 장소였습니다. 저는 민 대표의 도움을 받아 그 바로 옆방인 난초방의 손님으로 위장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저 혼자였죠. 제 귀에는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작은 살색 수신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민 대표와 그의 팀원들은 식당방 감시 장비가 설치된 차 안에서 모든 신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들리십니까? 지금부터 매화방의 모든 소리가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민 대표의 차분한 목소리가 귀속을 올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저녁 7시 정각 복도에서 하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아주 경쾌하고 조금은 들뜬 듯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선이었죠. 그 아이는 매화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 사채업자 놈이었습니다. 매화 방의 문이 닫히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꽂힌 수신기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지옥의 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첫마디는 이선의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슬프게 울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교활하고 날카로운 까마귀 같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그 역겹고 질척이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차잔을 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잔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죠. 우리 서운이 오늘 아주 예쁘게 입었네. 그 늙은 여우 만날 돈이 아니라 나 만날 돈이라 이거지. 사채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자기야 말도 마. 오늘 그 늙은이 표정이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 내가 무서워요. 어머니 그 인간이 협박했어요. 하면서 오는 척하니까 네가 고생이 많았다면서 이걸 지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준 그 돈 봉투였습니다. 제 남편이 평생을 피담 흘려본 그 돈이었습니다. 와,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 지가지 며느리한테 내연남 만날 돈을 찔러주는 거 아니야? 하하, 멍청한 거야. 아니면 치매가 온 거야. 둘 다겠지 뭐. 그 영감 죽고 나서 완전히 맛이 갔더라고.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다 믿. 내가 자기를 얼마나 위하는 척했는지 자기가 봐야 했는데, 아, 너무 웃겨. 그러게 말이야. 그 늙은이가 자기가 지금 우리한테 놀아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푸아. 저는 입술을 깨물어내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멍청한 늙은이, 마시간 노인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그 오만함이 오늘 너희의 목을 조르게 될 테니. 근데 그것보다 더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이서희 목소리를 낮췄어. 뭐, 돈보다 더. 아, 그 영감 죽은 거, 그거 확실히 처리된 거 맞아. 뒤탈을 없는 거지. 사채업자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이서의 목소리가 제 귀속을 얼음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처리했는지. 내가 일부러 그 영감 심장량 며칠 전부터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해놨다고. 뭐, 야, 너 진짜 약을 바꿨어. 당연하지. 그리고 등산 가기 전날 일부러 한수 그 바보랑 싸움 붙여서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어. 그 영감 혈압 올라서 뒷목 잡는 거 내가 봤거든. 와, 이서, 너 진짜 독하다. 독해. 거기서 끝인 줄 알아. 내가 일부러 약 안 먹인 상태로 산에 끌고 올라가서 막 흥분시켰다고. 아버님, 한수빚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아버님, 한수빚 언제 갚아주셔야죠. 하면서 막 소리 질렀지. 심장 약한 것 뻔히 아는데 거기서 자기가 만들어준 그 재산 포기 각서 그걸 얼굴에 내밀었지.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조용히 살게 해드릴게요. 했더니 늙은이가 버티겠어. 그냥 바로 거품 물고 쓰러지시더라고. 그 역시 이서.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어. 그 영감이 마지막에 쓰러지면서 내 핸드백을 낚아채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내 립스틱을 꽉 쥐어버린 게 좀 찝찝하긴 한데 뭐 그 늙은이가 그걸 찾았다고 뭘 알겠어. 아마 영감 바람 피운 증거라고 헛다리 짚고 있겠지. 멍청하게. 하하 그러게 말이야. 지금쯤 그 늙은이 남편 바람 피웠다고 혼자 삽질하고 있겠나. 그 립스틱이지. 면을 이 건줄은 꿈에도 모르고 두 악마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확인이 남았습니다. 내 아들 한수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선 그 영감도 깨끗하게 갚겠다. 이제 내일이면 네가 그 늙은이 재산 다 상속받는 거지. 그럼 네 남편 그 멍청한 김한수는 어쩔 거야. 그놈도 공범인데 입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김한수. 이선의 목소리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자기야, 그 인간 이름 이제 부르지 마. 걔는 그냥 껍데기야. 껍데기. 걔는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쓰러졌다. 고만 알지. 내가 약을 바꾼 것까진 몰라. 그냥 지 노름빛 덮어주니까 좋다고 내 말 다 듣는 바보라고. 저 늙은이 재산만 싹 받으면 그 인간 노름빛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고 끝이지 뭐. 걔도 아버지가 빚이 있었다니까 자기가 이어 빚내서 갚겠다고 신났던데. 바보, 난 자기랑 둘이서 떠날 거야. 그 멍청이는 버리고. 하하, 진짜. 그럼 그 노문지 마누라가지. 아버지 죽인 것도 모르고 그 노문지 마누라가지. 배신한 것도 모르고 그냥 감옥 가겠네. 횡령죄로. 그렇지. 걔는 딱 그 정도 깜냥이야. 우리 미래에 짐들 필요 없잖아.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제 남편을 그리고 저를 이 한상의 악마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짓밟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 귀에서는 민 대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완벽합니다. 모든 게 녹음되었습니다. 명상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오시죠. 저는 난 초방을 나와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불타는 제 뼈암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민 대표의 차에 올랐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이제 두 번째 덮을 놓아야죠. 제 손에는 이 모든 지옥 같은 대화가 담긴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속의 날이었겠죠. 아침 일찍부터 아들 한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놈의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어 준비됐습니다. 어제 은행일은 잘 처리됐고요. 오늘 10시 그 변호사 사무실 맞죠? 아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나가는지 똑똑히 느꼈습니다. 네, 10시가 아니라고요. 왜요? 어머니, 너만 지금 집으로 당장 오느라. 네, 저만요. 서은이는요. 같이 가야 도장을. 서은이는 오지 말라고. 저는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마지막 서류가 빠졌다. 너 혼자 와서 확인해야 할 서류다. 당장 오느라. 어은이, 그게 끝난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놈은 지금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있겠죠. 혹시 며느리를 빼고 아들에게만 더 주는 건가? 그 탐욕이 의심을 눌러버릴 겁니다. 20분이 채 되지 않아 현관문이 거의 부서져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한수였습니다. 그놈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놈의 손에는 어제 그 사채업자에게 다시 빚을 내서 마련했을 그 2억이는 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서운이는 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턱짓으로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제 위압적인 태도에 한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엎거주춤 앉았습니다. 저는 어젯밤 민 대표에게서 건네받은 그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내 마누라 목소리다. 어제 내 마누라가 네 연남이랑 한 얘기다. 어머니, 지금 무슨 그런 농담을?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나다. 앉아, 어머니, 앉으라고 했다. 제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수는 제 기세에 눌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푸아, 자기야, 진짜 대박이야. 면을 위해 그 교활한 웃음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겨운 입맞춤 소리 한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 늙은 여우가 돈을 순순히 주던 내가 무서워요. 어머니 하니까 네가 고생이 많았다면서. 이걸 짠. 한수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영감 죽은 거, 그거 확실히 처리된 거 맞아. 걱정.
내가 일부러 약 안 먹이고 산에서 막 흥분시켰다고 한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 영감이 마지막에 내 립스틱을 꽉 쥐어버린 게 좀 찝찝하긴 한데 그 늙으니까 그걸 찾았다고 뭘 알겠어. 멍청하게 한수는 이제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모은 공모라는 것을 그 멍청한 머리로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놈이 가장 들어야 할 마지막 대목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김한수, 걔는 그냥 껍데기야. 도망치려던 한수의 몸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습니다. 저 늙은이 재산만 싹 받으면 그 인간 노름빚 갚아주고 끝이지 뭐. 걔도 아버지가 빚이 있었다니까. 자기가 이어 빚내서 갚겠다고 신났던데 바보 한수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눈이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놈은 저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놈은 자신의 파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어머니의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놈을 무너뜨린 것은 그놈이 유일하게 밀었던 공범의 배신이었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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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한수는 녹음기를 부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어머니가. 저는 그놈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놈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작이라고 그래. 조작이야. 서은이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그럼 이건 어떠니? 저는 품속에서 다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제 남편의 서재 금고에서 나왔던 그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제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수야, 제발 그만하거라. 네가 어떻게 네 어미 통장에까지 손을 대려 해. 남편의 그 절박하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놈은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나쁜 나를 이용했어. 나를. 한수는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배신한 아내에 대한 분노와 모든 것을 잃게 된 자신에 대한 연민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가만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지쳐서 헐떡일 때쯤 그놈의 앞에 다가갔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놈이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라. 저는 그놈의 손을 발로 쳐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다. 한수는 공포에 질려 제 말을 따라왔습니다. 그놈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김한수, 너 살고 싶니? 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너한테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저는 그놈의 앞에 백지 한 장과 펜을 던졌습니다. 네가 아버지 회사에서 횡령한 내역, 네가 이서희랑 그 사채업자 놈이랑 공모한 모든, 네가 아버지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전부 다 여기 적어라. 어머니 그걸 적으면 저는 감옥에. 저는 그놈의 말을 잘랐습니다. 적으면 네가 그 사채업자한테 징계인 그건 내가 갚아주마. 하지만 이서희랑 같이 사기친 돈, 횡령한 돈, 그건 너 감옥 가서 갚아야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선택해라. 저는 그놈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네 마누라 이서희랑 똑같이 공범으로 30년 썩을래? 아니면 지금 자백하고 횡령죄로 감형받고 3년 썩을래? 한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놈은 자기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넘길 놈이었습니다. 그놈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적을게요. 어머니, 적겠습니다. 뭐든지 다 적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앞에서 자신의 모든 조약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덫이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74년 평생 이렇게까지 제 모든 감각이 곤두서고 피가 차갑게 식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제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제 모습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짙은 남색의 정장이었죠. 당신은 그 옷을 입을 때가 제일 기품이 있어 보여. 그 위가 늘 칭찬하던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위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 기품 있고 가장 강인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 그 붉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가져갈 겁니다. 이 모든 복수의 시작이자 끝을 장식할 물건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남편의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 여보, 오늘이야 당신을 짓밟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그 짐승들을 내가 오늘 전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거야. 그러니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봐. 약속 장소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민 대표가 미리 빌려둔 한적한 오피스텔 건물의 대형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긴 회의용 탁자와 의자 몇 개뿐이었죠. 민 대표는 제 재산 관리인이자 법무대리인 자격으로 탁자 한쪽에 앉아 노트북을 켠 채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제 아들 김한수였습니다. 그놈은 정말이지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어요. 어제 저에게 모든 것을 자백하고 아내 배신을 확인한 후 그놈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태숙한 얼굴에 피깃 하나 없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놈의 손에는 제가 시킨 대로 어젯밤 자필로 작성한 그 수십 장의 자백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수한 니 앉아라. 내 어머니 한수는 제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고 제 반대편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이서운이었죠. 한수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 났습니다. 바필산 흰색 원피스에 어제 제가 준 돈으로 산 것인지 신상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화장은 또 어지나 공들여 했던지 그 붉은 입술이 유난히 번들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회의실에 들어선자마자 구석에 시체처럼 앉아있는 한수를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 대표님도 한수 씨,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표정이 왜 저래? 이선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한수 씨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나 봐요. 표정이 영 안 좋네요. 오호, 중요한 날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아이는 한수의 그 끔찍한 물꼴이 아버지 비 이어갈 구하느라 애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곧 저 바보 남편을 버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저 모든 것이 즐거워 보였죠. 괜찮다. 곧 편해줄게. 네, 후. 그러게요. 어머니. 그럼 서류는 그때 마지막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사채업자가 거만한 태도로 들어섰습니다. 집니다. 뻔뻔하게도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발랐더군요. 아이고, 우리 김경자 여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면은 이만 태어하 그 노문 이선을 보며 음영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와 계셨네. 아이고, 김 사장님, 어제 이어 잘 구하셨죠. 하하한 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선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그 아버님 책 권자분이세요. 오늘 2억 원 가져오셨다고. 아니지, 아가, 제가 그 아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분은 내 현남이시고, 그리고 내 아들 한수의 노름빛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시지, 안 그런가요? 사채업자, 양반 내 여사님,
그게 무슨 사채업자와 이선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자자, 일단 다들 앉으시죠. 오늘 아주 긴 회의가 될 테니까요. 저는 탁자머리에 앉았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민 대표가, 왼쪽에는 한수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선과 그 사채업자가 나란히 앉았죠.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이선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오늘 상속 증여 계약을 하는 날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가짜 상속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선 눈이 그 서류철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서류의 도장을 찍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좀 있네요. 저는 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수야, 어제 네가 쓴 거 일이네. 너라. 한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자백서 뭉치 제게 밀었습니다. 이성과 사채업자의 눈이 그 서류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한수 씨, 당신 뭘 쓴 거야? 이선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뭔지는 곧 알게 되겠지. 그 전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게 하나 더 있단다. 서은아, 안 그러니? 저는 민 대표에게 눈짓했습니다. 민 대표가 노트북의 스피커 볼륨을 제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기야, 진짜 대박이야. 회의실 전체에 이선의 그 까마귀 같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채업자 놈도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게 앉아요. 아직 하이라이트는 시작도 안 했으니까 저는 계속 재생시켰습니다. 그 늙은 여우가 돈을 순순히 주던 내가 무서워요. 하니까 네가 고생이 많았다면서 이걸 짠 멍청한 거야? 아니면 치매가 온 거야? 이선은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대목이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 내가 일부러 약 안 먹이고 산에서 막 흥분시켰다고. 약한 것 뻔히 아는데 거기서 재산 포기 각서 내밀면 뚜껑 열릴 거 다 계산한 거지. 그만해. 당장 꺼. 이선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노트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가 그 아이의 팔을 붙잡 내동댕이 쳤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영감이 마지막에 내 립스틱을 꽉 쥐어버린 게 좀 찝찝하긴 한데 그 늙은이가 그걸 찾았다고 뭘 알겠어. 멍청하게 김한수, 걔는 그냥 껍데기야. 저 늙은이 재산만 싹 받으면 그 인간 노름빚 갚아주고 끝이지 뭐. 바보. 모든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고 있어. 그 사채업자 놈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아들 한수는 그저 눈을 감고 있었죠. 어허. 이선이 저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함정이었어요. 그래, 함정이다. 나를 속였어. 이 늙은 여우 같은 그 아이가 다시 제게 달려들렸던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은 그 사채업자가 기대했던 탈출구가 아니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격관 대여섯 명과 사복 형사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방 안의 살벌한 기운과 바닥에 주저앉은 이선은 그리고 문 쪽으로 도망치려던 사채업자를 보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선 씨 존속 유기물 사기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냐. 이선은 미친 듯이 발알뱉겠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그 아이의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 아이는 몸부림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저 늙은이가 날 함정에 빼뜨렸어. 저 여자가 날 속였어. 난 아니야. 난 억울해. 사채업자 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형사님. 잠깐만요. 오해입니다. 난 저 여자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난 몰라요. 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때 이선이 마지막 발악으로 제 아들 한수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해보 한수 씨. 해보 말 좀 해봐. 어머니가 우릴 속인 거라고. 해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앉아있던 한수에게로 향했습니다. 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놈의 텅 빈 눈이 이선을 향했습니다. 닥쳐 뭐, 해보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껍데기, 내가 껍데기라고 한수 씨. 그건 닥치라고 했다. 한수는 자신이 아내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배신당했다는 분노로 이성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다른 형사가 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한수 씨. 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사기 공모 존수 협박 혐의로 당신도 체포합니다. 형사가 한수의 자백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약속 한수가 저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그래, 약속 지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개인 노름빛은 내가 갚아주마. 하지만 네 지은 죄, 네 아버지 회사에 손을 뗀 죄, 그리고 이 악마 같은 계집과 공모한 죄, 그건 네가 감옥에 가서 갚아야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한수는 무릎을 꿇고 제게 귀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손에 막혔죠. 3명의 죄인이 모두 수갑을 찼습니다. 이선은 그 와중에 도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네가 뭔데 이 늙은 여편. 네가 뭔데. 저는 그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서 그 붉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나는 네가 무시했던 그 멍청한 늙은 타다. 저는 립스틱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붉은색을 그 아이의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이거 니씨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유언다다. 네가 헛다리 짚고 있겠지. 라고 비우셨던 바로 그 증거다. 이선의 눈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바닥 위에서 놀랐다는 것을. 잘 가라. 아가. 저는 립스틱을 그 아이의 얼굴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의실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 입구를 향해 조용히 떨어뜨렸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이선은 그 소리에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규하며 끌려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 대표가 넘긴 녹음 파일과 영상 증거는 너무나도 정백했습니다. 이선과 그 사채업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모든 증거가 인정되어 결국 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아들 김한수는 제가 제출한 자백서와 정상 참작이 인정되어 횡령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그놈의 순수한 노름빚은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놈의 면회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이제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남편과 제가 평생 일군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강남의 상과 건물도, 포천의 땅도, 그리고 이 집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을 제 남편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심장병 환자 및 노인 사기 피해자 지원재단. 그것이 제가 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74세, 저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 월세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불쌍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낍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엘보,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집 아주 깨끗하게 청소했어. 그러니 당신도 이제 2다리 편히 뻗고 쉬어요. 저는 74세의 늙은 과부, 가이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평한 차가운 집행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저 김경자입니다. 홀가분한 김경자입니다.